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세계 진행합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뉴스 나온 거 이게 좀 큰 뉴스인 것 같은데 네. 그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 이래에 최대 규모의 업그레이드를 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 현지 시간 24일 보도였는데 그때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속보로 떠서 저도 이제 보게 됐던 건데요. 그 미일 간의 1960년에 안보 조약을 맺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업그레이드된 미일 간의 군사 협력이 내달 발표될 것이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4월 10일 뭐 그때 이제 백악관에서 바이든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만나기로 이미 예정돼 있었습니다. 네. 정상회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필리핀 대통령까지 해서 우리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의하는 것처럼 미국과 일본과 필리핀이 삼각으로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에요. 4월 10일에? 네. 네. 그래서 그 자체가 굉장히 좀 큰 뉴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필리핀까지 가서 했다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직접적으로 충돌했던 그 어선 충돌했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 삼각의 정상회의 한다는 거는 한미일만큼이나 미일, 이 필리핀 이렇게 3개국이 본격적으로 군사협력 강화하겠다라는 걸 좀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10일 날 워싱턴에서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의제들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했던 게 미일 연합사령부 창설 구상을 발표할 것이다. 미일 연합사령부.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 그 일본 영토에 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5만여 명 이상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미국 그 일본에 있는 주일 그 미군의 어떤 지휘랄까 역할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하와이에 있는 인도 태평양 그 본부가 실질적인 작전 운영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일본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그동안 표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지금 주일 미군이 여기 있고 5만 명 이상이 항상 주둔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대들이 있는데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실질적으로 하려면 하와이까지 가서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그런 불만들이 항상 있었고 그래서 주일 미군의 어떤 그 위치를 뭐 삼성 장군에서 사성 장군으로 좀 끌어올린다던가 그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약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에 그 일본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모든 것들을 아마 내달에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거죠. 거네요. 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이 이미 올해 안에 이 통합사령부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합참 같은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자위대가 있지만 그 육해공군이 통합되지 않고 각자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통합해서 말 그대로 통합사령부를 만든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사실상 그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였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패전국으로서 그래서 그런 위치를 계속 갖고 있다가 사실은 오바마 정부 때부터 여러 가지 지침이나 뭐 이제 야금야금 바꿔 왔었죠. 개정하면서 뭐 헌법을 새로 해석한다던가 등등 해서 그래서 올해 말까지 육해공 자위대 지휘 능력을 한 군데로 묶는 통합사령부를 만들기로 이미 결정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파이낸셜 타임즈 내용은 이제 미일 간의 그런 거기 네네. 때문에 이 양측이 결합하면은 결국은 굉장히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군사 동맹이.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일본이 전쟁하는 국가로 계속 변모해 오기는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제 항복 이후에 네. 1945년 항복 이후에 그 1952년까지는 미 군정이었고 그 다음에 뭐 1, 2년 지나서 자위대가 창설이 되는데 아주 네. 엄격하게 방어만 하는 군대였는데 그리고 그렇죠. 최근까지도 육해공 공군을 통합한 어떤 참모본부가 있지 않고 네. 그냥 따로따로 각각. 움직였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각각. 우리나라 체제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6.25 한국전쟁 네네. 이후에 한미연합 유엔사부터 시작해서 한미연합사로 쭉 변모해가지고 지금 한미연합사가 작전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렇죠. 전시작전권 네네. 갖고 있고 한국군에 또 그 합참 의장이 있고 합참 의장이 한미연합사의 지휘를 받아서 네.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 네, 거죠. 실제 전쟁이 났을 때. 한미연합사령관 미군이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주일미군도 그런 방식으로 어떤 유사하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주일미군 일미연합사가 되나요? 미일연합사가 되나요? 연합사령부 뭐 이렇게 이름이 지금 나오는데 그걸 미군이 지휘하면서 작전권을 갖게 된다. 네. 이렇게 되는. 네. 그리고 합참이 있어서 일본군은 다 통솔하고 일본 내부의 내에서. 통합사령부. 그렇게 변화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만 스스로 그 디펜스 그 이제 방위 능력을 기른다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기초적인 체력이지만 이제 동맹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확대시켜 왔고 법으로도 그렇고 지침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로만 했다면 지금은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그런 전환점에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은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오늘 인터뷰하려고 찾아보니까 97년에 그 자위대 해외 파병이 가능해졌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2015년에 또 중요한 아까 오바마 때 지침 네. 개정이 있었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건 어떤 그 거죠? 이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이라고 해서 이 지침이란 단어에 이제 그 딱 인상을 받으시겠지만 지침이라는 건 법은 아니고 일종의 시행령 같은 겁니다. 아, 그래서 네네.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고 표현했죠. 뭐 신 가이드라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2015년에 이 방위 협력 지침을 한 번 더 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요.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 주변, 그러니까 동아시아 이쪽 지역이겠죠. 일본 주변에 대해서만 어떤 군사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면 2015년 개정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동도 갈 수 있고 예를 들어 아프리카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화 유지군 이런 이제 모자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방어적인 태세가 아니라 미국이 필요할 때 사실 원한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군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치로 변모하는 것 같습니다. 활동 네. 범위를 글로벌, 그러니까 미일 동맹이 있는데 그게 글로벌하게 활동할 수 있는 동맹으로 2015년에 지침을 개정을 통해서 바꿨다 이미. 거의 10여 년 전에. 아. 네. 근데 적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원래 자위대는 처음에는 공격할 수는 없는 군대이기 때문에 이름도 자위대라고. 그렇죠. 그랬다고? 셀프 디펜스라는 네.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 말은 평화의 헌법이고 전쟁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데 지금 모든 법과 어떤 군사력을 개편하는 그런 내용들 보면은 이미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된 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건 좀 뭐 해석의 여지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이유는 아마 본인들이 사실상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어떤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일본만 원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미국도 원하니까 같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적기지 공격 능력 2022년에 아마 기억나실 텐데 일본이 뭐 반격 능력 뭐 개정했다. 근데 반격 능력이라는 게 마치 이제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대응한다라는 능력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반격 능력인데 사실상 적기지 그 타격 능력인 거예요. 선제 공격이요? 선제 공격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뭐 미사일을 쏴서 우리 그 일본 영토를 예를 들어 그 타격하려고 한다고 이제 그렇게 판단이 서면 그 원점 타격을 통해서 미리 공격할 수 있는 사실상 선제 공격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예 2022년 말에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법에 그 반격 능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겁니다. 일본 법에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일본에 세계 안보 문서가 있는데 국가 안보 안전 보장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안보 문서인데 거기에 반격 능력이란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빌드업이죠. 그러네요. 소위 말하는 빌드업을 통해서. 근데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오바마 때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데 오바마 정부 들어서 피보트 아시아, 그 아시아로 회귀해서 결국은 이제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동에 있는 군사력 외교력을 빼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전략적인 전환점이 이제 오바마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2015년 뭐 방위 지침을 개정한다던가 이런 게 오바마 때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반발했지만 일본의 법 개정 한마디로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변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워싱턴은 항상 환영한다는 성명까지 낼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15년에 또 중요했던 게 아마 그 우리 위안부 합의를 했던 이유도 네네. 정부를 압박해서 하늘 간의 어떤 그 화해 모드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미국이 뒤에 있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간의 삼각 군사 동맹을 큰 그림으로 삼는 미국의 어떤 그림 하에 일단 한국과 일본이 친해져야 되니까 야 과거사 문제 빨리빨리 청산하고 우리 미래지향적 소위 미래지향적이라는 단어를 그때 국무장관이 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자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명분 있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본인들의 어떤 군사적 전략을 위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는 이미 동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뭐 하루
이틀 뭐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왔던 건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워딩이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한미연합사 체계에서 한미연합사 체계를 가지고 미국하고 동맹을 하면서 한반도를 사실 방어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일본은 그냥 자위대가 일본을 방어하고 있고 주일 미군이 또 일본을 방어하고 각각 있었는데 네네. 사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 일본하고 미국은 동맹이지만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는 개념은 아직 없는 아직 거죠.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반감이 굉장히 강하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항상 군사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군사 동맹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죠. 근데 네. 미국의 의도는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겠죠. 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네요. 왜냐면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 두 개 전선 뭐 그 이전에도 그렇고 미국이 스스로 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어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었죠. 그게 2003년 시작된 이라크 전쟁부터 쭉 이제 해온 얘기고 2008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그 이 쌍둥이 위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전체적인 위상이나 능력이 굉장히 저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왔던 게 소위 이제 안보의 외주화, 일본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동맹을 통해서 그 지역을 방어한다. 그 전에는 뭔가 위사시 뭔가가 발생하면 미군이 직접 가서 싸운다였는데 아니야 거기 있는 그 한국이나 일본의 동맹국들을 활용해서 뭐 대만 전쟁이 났을 때 뭐 여러 가지 유사시에 그들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우리는 후방 지원해야 돼.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네. 트럼프의 네, 측근이 얘기했던 거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바이든과 트럼프는 다른 건 다 다르지만 군사적인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유사한 입장. 네. 여기서는 그럼 어쨌든 이 삼각동맹을 추구하는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네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선에 한국하고 일본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네. 바라면서 계속 이걸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일본도 올해 예산만 지금 방위비가 7조 9천억 엔, 이게 얼마냐면 약 70조 원입니다. 아, 대단하죠. 엄청 크네요. 방위비가 70조 원이고 202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43조 엔으로 그러니까 계속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네네, 네. 그래서 이번 2024년 전체 일본의 예산이 소폭 감소했어요. 그런데 방위비만 대폭 증가했죠. 그래서 지난해 대비 16%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이 방위비만은 계속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2027년에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뭐 GDP의 뭐 2% 이렇게 달성하겠다라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나 국내법으로 전쟁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해서 쌓아두고 있었고, 네. 방위비를 늘리면서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은 키우고 있었고 지금 그 위에 지휘부라는 미일연합사는 지휘부 뚜껑을 딱 얹어서 뭔가 이렇게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완성하려는 그렇죠. 그런 차근차근 느낌이네요. 하나씩 해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군사 동맹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사실상 생각하고 있잖아요. 동맹이란 말은 이제 한일 간의 과거의 아픔 때문에 얘기를 못 하고 있지만 내심 그 수위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합사령부나 뭐 통합사령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은 어떻게 되는가? 한마디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다시 뭐 유사시에 올라올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논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뭐 송민순 예전 그 외교부 장관도 그랬었고 이 우려를 했었어요. 15년도에 그 지침 개정할 때도 미일 간의 군사 동맹이 확실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는 전자권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에 결국은 한국은 그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이라키상 그런 우려를 했었거든요. 이미 10여 년 전에. 그래서 지금 그런 관계를 다시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또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 굉장히 좀 갈등이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향이 굉장히 있겠죠. 우리 안보 상황이나. 예. 그러니까 아주 가상이지만 먼 미래에 이 길로 쭉 간다고 했을 때 정말 한미일 연합사령부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인도태평양 사령부 같은 식으로. 그런데 뭔가 미국과 일본이 원할 수는 있어도 한국의 태도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는 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네. 그 굉장히 왜냐면 한일 간의 그 정보
주고받는 것도 굉장히 이제 반일 감정 뭐 여러 맞아요. 가지 이유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보를 주는 것도 그러는데 이제는 군사적으로 거의 동맹 수준으로 간다는 거는 아직 한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리고 왜냐하면 또 일본의 태도가 과거사에 대해서 제대로 뭐 인정하거나 반성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뭐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뭐 하나도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그 극단적인 가정을 하신다면 아마 미래의 한국 정부가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 약간 그 정책을 달리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정서나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 거기까지 가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겠죠. 말은 협력이라고 하고 내용은 동맹인 거고 이렇게는 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 와중에 북한하고 일본하고 계속해서 정상회담 얘기를 하면서 밀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여정이 또 뭐 받아들인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왔다 네. 갔다 했죠. 25일에는 김여정이 이제 등장해서 25일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다른 경로로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했다. 하지만 당신들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26일에 김여정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 측과 어떤 접촉도 외면하고 거부할 거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데 예전에 그 남북 이제 장관급 회담이나 이런 것들 이제 현장에서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오래전 얘기죠. 그런데 북한의 발언을 오늘 얘기한 것과 내일 얘기하는 게 너무 이 편차가 심해서 사실은 그걸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앞으로는 절대 안 볼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불과 하루 이틀 지나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태도와 어떤 발언의 수위를 확 바꾸는 게 또 북한식 어떤 워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오늘은 만날 수 있다, 내일은 또 어떤 접촉도 외면하겠다라는 얘기 자체가 북한도 급하다라는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 있겠네요. 일본과 만나야지만 뭐 100억 불이 됐던 요즘 뭐 300억 불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제 배상금 문제도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싶기도 하겠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자꾸 이런 워딩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납북자 문제 사실 언급이 중간에 있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정상회담 해줄 것처럼 얘기했다가 일본 쪽에서 또 관방장관하고 납북자 문제 해결 안 됐다는 얘기를 네, 또 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제고 날리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회담을 향해서 계속 뭔가 얘기를 끌고 가는 그런 느낌도 있긴 있네요. 그렇죠. 왜 우리 얘기 안 들어줘라고 지금 이제 계속 조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이슈인데 아시겠지만 그 납치자 문제, 일본이 가장 중요시하는 납치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 요구하는 우리 자위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뭐 미사일 개발하고 있는 거 다 이제 방어적인 한 국가의 주권인데 왜 당신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문제와 납치 문제가 두 가지가 가장 큰 의제인데 일본은 납치자 문제가 훨씬 더 어쨌든 정치적으로 큽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양보하기가 그만큼 또 힘드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난해 뭐 3월, 5월에 싱가포르나 뭐 베이징에서 물밑 접촉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보도가 아사히신문과 동아일보를 통해서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이제 여러 차례 또 물밑 회담을 했을 테지만 지금 이 워딩을 보면은 일본 측에서 특히 이제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핀트가 좀 안 맞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또 우리 방송 끝나고 또 내일 또 김여정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북아를 묶으려고 하고 일본은 한국도 파트너 될 수 있지만 북한하고도 가까이 지내면서 뭔가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인 맹주를 나중에 하기 위해서 뭔가 차곡차곡 네.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은 마당에 그런 국가가 일본하고 군사동맹을 할 수는 그건 없는데 받아들이기 힘들죠. 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지혜롭게 외교를 잘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4월 10일 이후에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네.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네. 총선도 있고 미일 정상회담도 있네요. 12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군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 뒤를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승원 평론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